그다음에 2장은 우리가 이제 리니어 모델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거쳐서 이제 이따가 뭐 한번 요약을 하겠지만, 사실은 딥러닝에서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원리들을 사실은 2장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모델을 왜 배우느냐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넌리니어 모델이 사실은 대세지만 딥러닝이 넌리니어 모델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3장 이후에 4장 이후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딥러닝의 99%는 사실은 실제로 안에서 일어나는 연산들을 보면 99%는 리니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넌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을 가하는 정도로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딥러닝이 넌리니어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99% 리니어하다라는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숨은 이유는 사실은 뭐 이 머신러닝, 딥러닝이 공유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신러닝 안에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다 공유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사실 그 기본적인 원리가 사실은 나중에 배울 필요도 없이 이 2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2장을 배우는 목적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히스토리가 기본적으로 확률 통계학에서 왔고, 그래서 많은 용어들이 좀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사실 확률 통계 이론에서 온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미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안 들어본 사람들은 뭐 이번 기회에 2장을 배우면서 그런 새로운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그 정의를 익히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딥러닝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인 SGD라고 하죠.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라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옛날부터 뭐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쓰였던 겁니다. 특히 리니어 모델 시절부터. 그래서 리니어 모델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사실은 딥러닝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핵심 원리나 알고리즘을 거의 99% 다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분야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따라서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2장이 이제 지난번에 슈퍼바이즈 러닝을 얘기를 했고, 슈퍼바이즈 러닝이 우리가 1장에서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항상 정답이 항상 주어지는 그런 태스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태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리그레션이라는 것과 즉 어떤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모델,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디스크리트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 한 3분의 1은 우리가 리그레션을 배우게 되겠고요. 주로 오늘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뭐 오늘
후반부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3분의 1은 마지막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는 전체적인 머신러닝의 아주 큰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거대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의하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다.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태스크 자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식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딥러닝에 필요한 기본 원리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는 그 조교가 6시인가요? 네. 이번 금요일 날 파이썬하고 뭐 그 서버 사용법도 같이 얘기 나오나요? 네.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를 강의하게 되나요? 네, 그래서 넘파이, 파이토치와 같은 것들을 뭐 대부분 필수 과목으로 들었던 학생들은 뭐 전공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혹시 아닌 학생들 또는 한번 복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번 금요일 날 6시에 조교 세션을 참여하고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일 테니까 주로 질의응답 위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뭐 실제로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리그레션을 이제 먼저 배우게 되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부동산 시세 예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리그레션을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을 갖는 뭐 모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텍스트북에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컨티뉴 디스크리트하냐로 어떤 태스크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논리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을 조금 더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데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그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 데이터셋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그 방정식 내지는 커브, 곡선을 찾아내는 과정을 리그레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이건 어떻게? 이걸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지? 자,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아주 단순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거래 실적을 모은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고요. 부동산. 그리고 여기는 평수, 수평은, 수직은 거래 가격. 그래서 각 건수별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뭐 플로팅하는 방법에서 스캐터 플롯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렇게 점을 쭉 찍어 놓은 형태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직선 또는 곡선으로 커브 피팅하는 과정, 이거를 리그레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커브 피팅한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셋을 관통하는 어떤 직선을 하나 찾아내는 거죠. 직선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의 직선의 1차 폴리노미얼로 본다 그러면 두 개의 변수를 갖습니다. 1차 다항식은 두 개의 변수, 2차 다항식은 세 개의 변수, n차 다항식은 n 플러스 1개의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러니까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리그레션이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꼭 직선으로 커브 피팅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포물선으로 이렇게 커브 피팅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차 다항식이고 파라미터가 3개가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서 3개를 찾아내는 과정. 근데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3차 다항식으로도 할 수 있고 4차, 5차, 뭐 원하면 10차, 100차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2차로 할지 3차로 할지 뭐 100차로 할지에 대한 뭐 뭔가 딱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좀 이따가 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이제 1차원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거고요. 이제 2차원 인풋 데이터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원 인풋 데이터면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려면 3차원 공간을 써야겠죠. XY축이 인풋이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Z축이 돼서 데이터들이 쭉 3차원 공간에 퍼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건 커브 피팅이 아니고 서피스 피팅이 되겠죠. 공면으로 데이터를 피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원, 뭐 5차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풋 데이터가 2디멘전으로 늘어난 케이스죠. 그래서 평수가 x1, 그 다음에 방해 개수가 x2. 재미난 사실은 컨티뉴어스한 인풋도 가능하고 디스크리트한 인풋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x1은 컨티뉴어스한 인풋인데 x2는 디스크리트하죠.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처리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자, 이거를 이제 리니어한 모델로 가장 단순하게 모델링 할 때는 이게 왜 리니어한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각 인풋별로 변수를 하나씩 웨이팅 팩터 같은 거죠. x1은 세타 1, x2는 세타 2, 그 다음에 상수항. 근데 직관적으로 상수항이 왜 들어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건축물, 뭐 부동산들은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무리 뭐 아파트로 치더라도 방이 작거나 뭐 방수가 적더라도 그 지역에서 미니멈 받는 가격이 있겠죠. 그 미니멈에 해당하는 어떤 가격을 상수로 이렇게 써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인 리니어 모델의 표현 방식이 되겠고요. 재미난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풋이 2디멘전이면 파라미터는 3개가 된다는 얘기죠. 상수까지 포함하면. 인풋이 n이면 파라미터는 n 플러스 1 디멘전이 된다. 라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n개의 인풋이 있는 경우로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런 서메이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타 i, xi의 서메이션인데 원래 i가 1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i를 제로부터 시작해요. 세타 제로, 그 다음에 x 제로인데 x 제로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는 않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편의상 도입하는 그냥 보조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보조 변수가 아니고 보조 상수입니다. 사실은 그냥 x0는 1로 나와버리면 항상 이제 상수에 해당하는 세타 제로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요 식을 보면 뭐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은데
요거를 이런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타를 n 플러스 1 디멘전의 벡터로 보고, 자, x도 원래 오리지널리 n 디멘전이었는데 그 상수, 보조 상수를 하나 집어넣어서 x0를 n 플러스 1 디멘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n 플러스 1 디멘전의 두 개의 벡터에 대한 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형대수 또는 뭐 행렬 벡터를 배운 사람들은 이 내적은 리니어 함수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의 상수배를 해도 상수배가 되고 x를 뭐 더한 것도 그 결과물이 더해지는 형태로. 자, 그게 리니어의 정의죠. 따라서 이 hx는 x에 대해서 리니어한 함수다. 그래서 x에 대해서 리니어한 함수꼴로 이 모델링 하는 것을 리니어 모델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리니어 모델은 요즘 세상엔 잘 안 씁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는 많이 썼는데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딥러닝이 나와서. 그럼 안 쓰는 거 왜 배우냐? 하지만 딥러닝에 나오는 모든 핵심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이론, 알고리즘, 뭐 용어들이 여기서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배울 필요 없이 지금 한꺼번에 다 배워버리자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상.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헷갈리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리니어 모델의 인풋은 당연히 x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 입장에서 인풋 아웃풋은 x하고 y입니다. 근데 트레이닝 하는 입장에서의 변수, 독립 변수는 x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할 때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는 저 모델을 결정지어주는 파라미터, 세타죠. 그래서 세타가 unknown variable이라는 얘기죠. 세타가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독립 변수다. 그래서 이 함수가 모델 입장에서의 독립 변수하고 트레이닝 머신러닝 하는 입장에서의 독립 변수가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모델에서 x는 이미 데이터셋으로 주어지는 거고, 물론 그라운드 트루스랑 같이 주어지겠지만 지도학습인 경우 세타는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타를 결정하는 게 이 머신러닝, 리니어 머신러닝의 목표가 되겠다는 얘기죠. 세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세타를 원샷에 다이렉트하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방법을 이제 리스퀘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배우게 되겠고, 두 번째 방법론은 저걸 다이렉트하게 찾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세타를 한 번 연산해서 딱 구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세타를 조금씩 원하는 세타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즉 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컨버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원샷에 찾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멀티플 스텝으로, 이 스텝은 여기서 이터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찾는 알고리즘을 구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세타라는 놈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 데이터셋을, 이게 이제 x고 이게 y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차원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으려는 세타를 갖는
어떤 모델을 찾는다. 뭐 2차 다항식을 쓴다 라고 치면은 뭐 이런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1차 다항식 쓴다. 그럼 직선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퍼펙트한 케이스는 사실 이 그림에선 불가능한 일인데 그 직선이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 내가 지나가게 하면 그러면 가장 퍼펙트한 케이스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퍼펙트는 불가능하니까 포기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가장 가까운 놈을 찾고자 하는 게 목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등장할 수 있는데 가장 뭐 직관적이고 뭐 상식적인 방법론은 이 직선이 그 위치에서 예측하는 값하고 실제 데이터하고의 차이, 이걸 에러라고 하죠. 이 에러가 최소화되는 가장 적게 만들어지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특정 점 x에 대해서만 그 성질을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그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직선 하나 그어놓고 각각의 모든 x에 대해서 해당하는 y하고의 에러들을 다 더해갖고 그 전체 썸을 미니마이즈하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뭐 이거보다 더 심플하면서 더 상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어비어스한 방법이죠. 자, 이런 어비어스한 방법을 수학적으로는 L2 놈 또는 뭐 리스트 스퀘어, 뭐 미니멈 민 스퀘어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모델의 아웃풋의 차이, 에러죠. 이거를 근데 이 에러는 사실 우리는 크기에만 관심이 있지 부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호를 날려버리고 싶으면 절대값을 취해도 되고 절대값은 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제곱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제곱을 해서 부호를 날려버리는. 그래서 이 제곱은 사실 별 의미는 없고 부호를 무시하고 절대값만 고려하겠다. 왜냐면 크기가 중요하지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다 더해주고 그냥 2분의 1은 별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냥 나중에 계산의 편의상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요런 목적 함수, 영어로 objective function 또는 뭐 비용 함수, cost function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일반화시키면은 꼭 목적 함수를 이렇게만 정할 필요 없습니다. 방금도 예시를 들었지만 부호를 무시하는 함수들 중에 꼭 제곱 함수만 있는 게 아니죠. 절대값 함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L1 놈이라고 하죠. 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4승 함수를 써도 됩니다. 뭐 6승 짝수 함수를 써도 되는데 굳이 뭐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L2 즉 제곱 함수를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곱 함수가 나중에 나오는 이제 머신러닝 전체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어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소 이른감은 있지만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을 이제 바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실 딥러닝 알고리즘의 핵심 알고리즘 보통 SGD라고도 부르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약자죠. 또는 그레디언트 그냥 스토캐스틱 빼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도 부릅니다. GD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딥러닝에서 처음 쓰이게 된 게 아니고 이미 한 50여 년 전부터 전기전자공학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던 방법론입니다. 거기서는 이름을 좀 달리 불렸죠. LMS, 리스트 민 스퀘어 알고리즘이라고 이미 그런 분야에서 많이 썼고 이 알고리즘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은퇴한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실제로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실생활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안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이폰 쓰는 사람 중에 에어팟 쓰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을 것 같은데. 에어팟가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 귀에 꽂는 순간 바로 LMS 알고리즘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 캔슬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밖에 자극을 차단해 주는데 바로 이거를 실시간으로 돌리려면 빠르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 원샷에 구하는 방법이 있고 점차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점차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더 빠릅니다. 연산량이 적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에어팟 같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알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어팟에서 지금 돌아가는 알고리즘의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하고 같은 알고리즘. 대부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약간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불을 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함수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제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약간 2차 함수 모양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우리가 unknown variable로 보는 거는 x가 아니고 세타라고 그랬죠. 1차원을 예시를 들어서 세타가 사실은 이미 n차원이 그냥 1차원으로 축약됐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수평선 하나만 그어놨지만 저게 2차원 평면이 될 수도 있고 3차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미 n차원 공간이라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J라고 생각하는 이 목적 함수는 대체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왜 이런 모양인지는 이론적으로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니어 모델인 경우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목적 함수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 이 안에 있는 놈들이 다 에러가 제로라는 얘기고 데이터를 퍼펙트하게 커브 피팅을 하는 케이스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게 제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J 세타라는 함수면 이걸 최소화하는 점은 여기죠. 최소화하는 점, 이거를 세타 스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합니다. 머신러닝의 목적은 뭐냐? 저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세타만 찾으면 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타 스타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원샷에 찾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다루게 되겠고 뭐 약간 수학적인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찾는 방법은 그냥 이니셜 값을 그냥 랜덤 게스를 하는 겁니다. 세타가 뭐 아무 값이나 시작을 해서 그냥 올 제로로 시작을 해도 좋고 뭐 올 원으로 시작해도 좋고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덤하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세타 값을 세타 제로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 세타 제로라는 데서 세타 제로라는 데서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여기 하얀 옷 입은 학생 기울기가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네. 그리고 세타 제로는 랜덤하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뭐 요 근처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세타 제로가 여기다 라고 하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여기요. 네? 예, 그렇죠. 음수죠. 그래서 목적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 스타의 오른쪽에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고 왼쪽에 있으면 기울기가 음수다. 지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마 눈치챈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기울기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기하학적으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지금 1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오히려 의미가 안 들어오는데 오히려 n차원으로 확장하면 의미가 좀 명확해집니다. 자, 기울기를 n차원 독립변수를 갖는 어떤 그러니까 세타가 n차원 벡터인 경우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확대한 개념이 공학수학에서 배운 사람 있나요? 여기 학생 그게 뭐죠? 독립변수가 n차원인 경우에 그때 기울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공학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그게 뭘까요? 공학수학 안 배웠나요? 혹시 정규공학 학생 아닌가요? 네, 그럼 뭐 배웠을 텐데. 기울기인데 약간 벡터 모양을 갖는 게 뭐였죠, 이름이? 여기 학생 하나. 의외로 이 수학 실력들이 여기 학생. 기울기를 n차원으로 확장한 개념이 뭐죠? 자, 여기 앞에 있는 학생. 네? 그레디언트죠? 네. 자, 그레디언트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걸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이 과목 수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n차원 스페이스로 확장한 개념이 그레디언트고, 이제 그레디언트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차원 공간에 그레디언트가 있다. 특정 제가 서 있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했더니 뭐 이쪽을 가리키더라.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가 말하는 기하학적인 직관적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게 뭐 수학책에 설명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너무 어비어스한 개념이라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레디언트의 직관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 방향으로 독립변수를 움직이면 함수값이 최대한 빨리 커지는 방향이다.가 그레디언트의 기하학적인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1차원 공간이죠. 그러면 1차원 공간은 방향이 몇 가지가 있나 생각해 보면 여기 두 번째 학생 1차원 공간에서 방향은 몇 가지가 있죠. 뭐죠? 그렇죠. 1차원 공간에서는 방향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왜? 1차원이니까. 한 선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그 말은 오른쪽으로 가는 그레디언트는 플러스 값을 갖는 거고 왼쪽으로 가는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되돌아가서 사실 n차원에서는 더 개념이 쉬운데 1차원이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포지티브 하다는 얘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거티브 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네거티브 하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함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 이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사실은 그레이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라.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딥러닝 방법론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레이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라. 자,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벌써 제일 중요한 걸 배웠네요. 딥러닝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다 배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변수 파라메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면 되는 것이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의 그냥 키포인트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여러분들 에어파드 쓰는 알고리즘도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죠. 단순하지만 이게 파워풀할 수밖에 없는 게 기하학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포지티브 하면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포지티브는 세타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그때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역삼각형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는 이렇게 편미분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계산해서 그거의 마이너스를 취해서 세타 제로에서 한번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타 1은 세타 제로에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만큼 반대로 움직이는데 얼마큼 움직일지는 여러분 맘대로입니다. 그거는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조절하면 되는데 보통 알파라 또는 람다라고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기본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다 배웠습니다. 사실 딥러닝의 기본 알고리즘을 배우려고 그걸 수강한 학생들은 이제 그냥 하산해도 됩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재밌죠? 네. 딥러닝이 엄청 쉬운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수식으로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키포인트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솔루션을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세타 1으로 옮겨가고 세타 2로 옮겨가고 점점 가다가 세타 스타에 컨버지 한다. 자,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건 수학적인 얘기긴 한데 로빈슨 몬로라는 사람이 50년대에 이미 이 알고리즘이 어떤 적절한 컨디션이 있습니다. 로빈슨 몬로 컨디션이라는 러닝 레이트에 대한 컨디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어쨌든 그 컨디션을 만족하면 세타 스타로 컨버지 한다는 게 이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 알고리즘을.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이 움직이는 양이 줄어듭니다. 자, 왜 줄어들까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저 그림만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식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답할 수 있는 사람. 예, 여기 남았어요. 예? 그렇죠. 그레디언트가 갈수록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지니까 요놈이 점점 절대값이 줄어드니까 요거죠. 요거 움직이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근데 사실 이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복 달리기하고 비슷한데 어떤 그 목표점을 줘놓고 계속 왕복 달리기 할 때 너무 빨리 달리면 오버슈팅이 일어나죠. 그냥 목적지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갈 때는 약간 오히려 슬로우 다운을 해야 되죠. 그것과 같은 원리인데
그런 현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그런 것을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전기 전자공학에서는 한 60년대부터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기 전자공학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사실 물리학자들을 더 리스펙트 하는데 여기 혹시 물리학과 학생 있나요? 있네요. 이미 물리학에서는 한 18세기, 17세기부터 이런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네요. 이름이 이미 뭐 17세기, 18세기서부터 많은 이제 수리 물리학자들이 계산이 복잡할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솔루션을 구하자라는 방법으로 이미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히스토리가 있는 알고리즘이고 뭐 이 알고리즘이 그냥 딥러닝을 위해서 갑자기 반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목적 함수가 구체적으로 이런 제곱 형태로 주어졌는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제곱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안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 함수에 대해서 세타 j에 대한 미분하면 xj만 남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결과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격반인데 왜 의미심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가서 최적화 이론이라는 분야에서 이런 어떤 최대 초소를 다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최소 문제를 복잡한 논리니어한 함수, 뭐 복잡한 뭐 컨벡스 함수, 뭐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간 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소널티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교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는 원샷 알고리즘도 동일한 원리를 갖는데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찾는 모델의 아웃풋 여기는 그라운드 트루스죠. 둘 사이의 차이는 에러입니다. 저 에러하고 인풋이 곱해져 있죠. 근데 아까 여기 어느 학생이 답했듯이 이 세타 스타에 가면 갈수록 그레이디언트 또는 미분이 점점점 제로로 가까이 가죠. 실제로 여기서 퍼펙트하게 제로가 됩니다. 그 말은 옵티멀한 솔루션, 즉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에 다가가면 갈수록 이놈이 제로에 가까워져서 실제로 제로가 되어버린다. 자, 그런데 이게 세타 J에 대해서만 미분한 거죠. 세타 1, 세타 2, 세타 3에 미분한 거를 다 모아서 쭉 칼럼으로 쌓으면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요놈도 이제 벡터가 되겠고 요놈도 벡터가 되는데 결국은 그 두 개의 내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이 제로가 된다. 자, 그러면 공학사에서 내적이 제로가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 학생? 공학사 배웠나요? 네? 어느 과 학생이에요? 궁금해서 그냥. 네? 문과네. 근데 직견지를 안 해요. 네, 다행이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내적이 제로가 된다. 라는 거는 두 벡터가 직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심오한 원리가 여기에 살짝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별 생각 없이 만든 알고리즘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확하고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하는 솔루션에 가면 모든 최적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이는 이런 직교 원리라는, 즉 에러와 우리가 뭔가를 추정하는 것과 결과값의 에러와 인풋이 항상 직교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살짝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면 이게 뒤집히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까 요 식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딥러닝 알고리즘의 그냥 전부입니다. 예.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도 아주 재미난 성질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모델이 뭔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 값보다 작어. 그럼 이 에러는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보다 작게 나오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내 모델의 아웃풋을 좀 올려봐 라고 이제 뭔가 이게 바꿔줘야겠죠, 알고리즘이. 그래서 올리기 위해서는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수식의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가능합니다. dx가 굽혀져 있는데 이 x에 비례해서 더 많이 올리고 더 적게 올리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x가 벡터인 경우 여러 개 x가 있는데 어떤 놈은 값이 크고 어떤 놈은 값이 작습니다. 근데 값이 큰 놈이 아무래도 전체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놈의 어떤 비례해서 그 바꿔주는 양을 조절해 준다는 면에서도 직관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인 기하적인 알고리즘이지만 직관적으로도 말이 되고 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배울 그런 최적화 이론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알고리즘이 됐고 모든 딥러닝은 이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의 싱글 데이터 포인트 여기서 이제 i번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사실은 데이터 샘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여기서 서메이션이 없었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서메이션을 다시 집어넣으면 서메이션이 계속 따라가겠죠. 그레디언트에.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대로 한번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서메이션이 이런데 다 따라 붙고 여기까지 따라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아까 어떤 그림에서 전체 x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걸 최소화한다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최종 알고리즘이 된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구동하는 방법론이 또 구현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 동원하는 거. 근데 한 스텝 옮겨갈 때마다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 m이 크지 않으면은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거를 학습시키기에 데이터셋이 한 10억 건 있다. 그러면 한 스텝 옮겨갈 때마다 10억 번 더 해야 되고 또 한 번 올라갈 때 10억 번 더 해야 되고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기보다는 연산량이 너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스텝 옮겨갈 때마다 데이터셋을 다 쓰지 말고 그냥 한 데이터 포인트만 쓰자. 바로 이 식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 x에 대해서 한 번 움직이고 또 다른 x에 대해서 또 한 번 움직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론을 부르는 용어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 데이터셋을
것을 보통 이제 이것도 통계학에서 온 용어입니다. 배치라고 부르는데 배치를 다 쓴다 해서 배치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 배치를 다 쓰질 않고 그 중에 그냥 한 데이터 포인트를 그냥 한 이터레이션마다 하나 바꿔가면서 쓰겠다. 자, 이런 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SG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GD라고 부르는 거는 서메이션이 없는 거다. 근데 이 두 방법론이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장단점은 장점은 뭐냐면 좀 더 정확합니다. 수학적으로 컨버지가 개런티가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로빈슨 몰로 이런 알고리즘에서 수학적으로나 정확도로 보면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SGD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는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됩니다. 이 에어파드 같은 조그만 디바이스에서도 빠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다 쓰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컨버전스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컨버전스는 대강만 하고 빠르게 연산되는 이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연산량이 크냐 안 크냐 그 다음에 정확도가 더 있느냐 없느냐 요거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욕심은 이것도 장점 저것도 장점이 있으면 둘 다 하면 안 돼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알고리즘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거 한 중간 정도 되는 거. 즉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클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클 때 이거를 그냥 그룹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0억 개 데이터가 있으면은 1000개 그룹으로 나누면 각각이 한 100만 개 정도 사이즈의 1000개의 그룹이 생기겠죠. 그 각 그룹별로 파셜 서메이션을 해서 요거를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그룹을 써서 또 계산하고 이런 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딥러닝은 이렇게 파티셔닝을 한 그룹별로 그레디언트를 더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이렇게 배치 사이즈를 약간 그거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 놓은 거 요거를 미니 배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은 미니 배치 형태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목적 함수가 항상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유는 이게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에 가면 이게 컨벡스라는 펑션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쉽게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컨벡스 펑션은 이 최소 또는 최대점이 딱 하나밖에 없죠. 즉 글로벌 미니멈, 글로벌 맥시멈이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인 경우는 옵티멀한 솔루션을 항상 찾을 수 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그런 아주 나이스한 수학적인 방법임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차원 파라메타 스페이스의 목적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차원 공간을 위에서 바라본 거죠. 그러면은 등고선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항아리 안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항아리 가장 중심이고 바깥쪽으로 함수가 이렇게 커지는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의 항아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 제로가 여기면 쭉 이렇게 떨어지고 글로벌 미니멈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그냥 무조건 최적의 솔루션을 항상 찾을 수 있다가 개런티가 됐습니다. 리니어 모델인 경우. 그리고 이제 약간 불행한 사실은 딥러닝은 대부분 넌리니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넌리니어하다는 얘기는 이 목적 함수가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넌 컨벡스하다 그래야겠네. 딥러닝은 넌리니어 하면서 넌 컨벡스하기 때문에 목적 함수가 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면 여기서 시작해다 가다가
여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미니멈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데 가다가 여기에 빠져갖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딥러닝에서는 더 좋은 방법을 써야 되느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좋은 방법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고 저기에 관련된 이론 논문들이 이제 지난 한 10년간 수백 편들이 발표가 됐고 아주 굿뉴스는 뭐냐면 두 가지 굿뉴스가 있는데 그냥 최신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첫 번째 굿뉴스는 딥러닝에서 다루는 목적 함수들이 이런 것들이 로컬 미니멈이죠. 로컬 미니멈들이 다 비슷한 값을 갖는다. 즉 비슷한 이게 이제 뭔가 플라토라 그러죠. 이런 평면 같은 서피스에 다 비슷한 위치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솔루션을 찾으나 두 번째 솔루션을 찾으나 세 번째를 찾으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최신 논문들에서 밝히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펀더멘탈한 프로그램인데 많은 이제 딥러닝을 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SGD 같이 정말로 단순 무식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런 복잡한 넌 컨벡스한 문제를 푸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타스크들, 뭐 이미지넷이나 사이퍼10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목적 함수를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로컬 미니머들이 어느 특정 한 놈이 특별히 좋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오히려 발생하는데 어디를 가도 상관은 없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논문 결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그 논문들은 오히려 뭐 또 다른 종류의 굿뉴스는 저 최적의 솔루션을 과연 찾는 게 로컬 미니마든 뭐든 항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일반화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아마 다음 페이지인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다 설명을 했죠. 자, 이제 이 간단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점차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했고,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그냥 이게 전부다. 리니어 모델로 설명했지만 딥러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거기가 넌 컨벡스에서 배드 뉴스가 있지만 굿 뉴스는 그럼에도 작동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후반부는 뭘 배울 거냐면 아까 원샷에 이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아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수학적인 툴이 필요합니다. 약간 기울기, 즉 미분을 확장한 개념이 n차원으로 확장한 게 그레디언트라고 그랬고, 그레디언트는 벡터죠. 또 이 기울기를 벡터뿐만 아니라 행렬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자, 그런 스페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함수 값은 스칼라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행렬인 경우. 그런 이상한 함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접해본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게 디터미넌트 같은 거. 디터미넌트는 스칼라 값을 갖죠. 근데 독립변수는 행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같은 함수들이 사실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독립변수에 대해서, 즉 행렬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행렬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는 얘기죠. 정의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각 컴포넌트별로 편미분을 구해서 각 위치에다가 갖다 놓은 행렬.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따가 다이렉트한 솔루션을 찾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디터미넌트 말고 또 함수 값이 스칼라고 독립변수는 행렬인 그런 뭐 함수들 되게 많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는 트레이스라는 것도 있죠. 대각 성분을 다 더한 것. 이것도 독립변수는 행렬이고 함수 값은 스칼라죠. 자, 그래서 이 트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스를 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트레이스의 아주 여러분들 이제 뭐 행렬 연산이나 선형대에서 배운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리뷰를 하면 트레이스는 서큘러 시메트릭하다. 어떤 세 개의 행렬들이 곱해져 있을 경우 이놈들을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씩 움직이면 마지막에 밀려난 놈은 다시 앞으로 오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한 번 움직이면 이런 모양이 되죠. C가 일로 가고 여기서 또 한 번 움직이면 B가 일로 가는. 이게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걸 서큘러 시메트릭하다 그러죠. 왼쪽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갖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의 정의에 의해서 트랜스포즈를 하더라도 대각 성분은 변화가 안 생기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해도 트레이스는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는 리니어하다. 합에 대해서 합으로 표현되고 스칼라 멀티플에 대해서 스칼라 멀티플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 함수 f를 트레이스의 함수로 한번 보자. 왜냐하면 이 트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따가 하기 때문에 요걸 구할 때. 그래서 이제 행렬 함수를 트레이스 AB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A를 변수로 보고 B는 상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B의 트랜스포즈가 나온다. 자, 이거는 뭐 트레이스의 정의랑 행렬의 곱의 정의를 쭉 대입해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여기서 이거 다 유도하고 있다가는 한 2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아마 목요일날 숙제로 나갈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이미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 암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한번 유도를 해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미분을 하지 말고 A의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A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트랜스포즈한 것과 같다. 안에 있는 거나 밑에 밖에 있는 거랑 같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유도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아까 디터미넌트가 행렬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행렬이고 아웃풋은 스칼라고 이 디터미넌트를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당연히 이게 행렬로 나와야 되겠죠. 결과값이 A의 인버스하고 관련이 있는 그것도 행렬이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인버터블 해야 되니까 A는 제로 이 디터미넌트는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뭐 제로가 돼도 상관없는 게 결과적으로 양쪽이 그냥 제로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의 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잘 섞어서 하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가 재미난 건데,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두 개 함수에 대한 미분은 첫 번째 거 미분하고 계산한 거, 두 번째 거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그대로 두고 두 번째 거 미분한 거 두 개 더하는 이런 식이 있죠. 유명한 이런 식이 있습니다. F하고 G를 곱한 거를 미분을 하면 F'G, FG' 이런 식이 있는 거 있죠.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이거를 약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 식이 증명이 아주 쉬워집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개, 뭐 각각의 x에 대한 함수라고 칩시다. x에 대한 미분이고, 이 처음 미분할 f만 x에 대한 함수고 g는 그냥 상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미분은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f는 상수고 g만 어떤 함수인 경우 그때는 요게 두 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번갈아 가면서 변수, 상수, 병수, 상수를 놓고 그 모든 컨비네이션을 더해준 게 바로 이 식이다 라고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식이 그냥 날림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펀더멘탈한 원리입니다. 모든 곱셈의 미분은 사실 제가 말한 방식으로 미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렬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확장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볼까요? 자, A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A만 지금 변수로 보겠다는 얘기. 나머지 B, C는 상수 행렬입니다. 근데 미분을 해야 될 게 변수가 두 군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변수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상수로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A를 변수로 보면 요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B 트랜스포즈. 요걸 B로 보면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바로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서큘러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요거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C를 이쪽으로 돌리고 다시 A를 이쪽으로 돌리면 A 트랜스포즈 CAB가 나오는데 A 트랜스포즈가 여기 있기 때문에 CAB는 다시 트랜스포즈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요걸 없애버릴. 요 두 식을 합치면 요걸 없애도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요 첫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말한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굳이 설명한 이유는 이 식을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원샷에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려면 트레이닝 데이터셋 배치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인풋 X가 임의의 n디멘저널한 벡터다. 그러면 요거를 트랜스포즈에서 다 로우 벡터로 만들고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러면 n by n 행렬로 이런 것을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각각의 행들이 데이터 포인트인 그리고 이 행의 개수가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인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행렬로 만드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각각이 다 스칼라 값이니까 총 m개를 쭉 쌓으면 하나의 컬럼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m 디멘전의 벡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니까 각각의 요 로우 벡터의 세타를 곱한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디파인한 데이터 매트릭스에다가 지금 세타도 사실은 n 디멘전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n 프라임 디멘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풋이 n 디멘전이면
세타는 n 플러스 1 디멘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n 플러스 1 디멘전을 n 프라임이라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스텝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n은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요 모양이고, y는 아까 빼주면 각각의 행들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식이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바로 에러 텀입니다. 모델의 아웃풋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죠. 그러면 각각의 제곱들의 합을 구한 게 바로 오브젝티브 펑션이죠. 별게 아니죠. 근데 각각의 제곱의 합은 이걸 벡터로 본다 그러면 이게 에러 벡터라고 볼 수 있는데, 에러 벡터를 자기와 자신 간에 내적을 해버린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 벡터끼리 자기와 자기 자신 간에 내적을 해버리면 앞서 디파인 했던 오브젝티브 펑션이 그대로 튀어나와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타라는 벡터를 구하는. 그러면 이걸 구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는 방법과 완전 동일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여기 하얀 티 입은 학생, 최소 최대를 구할 때 뭐부터 구해서 그거를 뭘로 놓죠? 네? 미분해서 다시 크게, 그렇죠. 미분해서 0이 되는 솔루션, 여기서는 우리가 찾는 변수는 세타니까 세타만 찾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타는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벡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레디언트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세타는 사실 벡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벡터는 칼럼 사이즈가 1인 뭐 행렬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행렬에 대한 미분식을 그대로 갖다 적용해도 된다는. 자, 그럼 J라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쭉 풀어 헤쳐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재미난 사실 이게 다 스칼라입니다. 그렇죠? 어떤 로 벡터 곱하기 칼럼 벡터니까 다 스칼라죠. 각각의 항도 4개 항이 나오는데 스칼라고, 세타하고 관계없는 마지막 항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2개 항은 여기에 트레이스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스칼라의 트레이스는 자기 자신과 같죠. 왜냐하면 스칼라는 원 바이 원 매트릭스니까. 그래서 트레이스를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붙이자는 얘기죠. 붙이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서큘러 시메트릭한 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져올 수 있고, 이 2개의 항은 이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왜냐하면 이 놈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세 번째 항은 같아지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2개 항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 것과 같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쉬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하면, 트레이스는 서큘러 시메트릭하다 그랬죠. 세타를 이쪽으로 돌리면 요놈의 트랜스포즈, 그러면 x 트랜스포즈 y 가 여기 나오고, 자, 요놈이 이제 문제인데, 자, 아까 말한 이 곱셈의 원리,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곱셈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분해야 될 게 2군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 무시하고, 또 다른 거 변수로 보고 나머지 무시하고, 그 2개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모든 곱셈 미분의 기본 원리입니다. 스칼라건, 벡터건, 행렬이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구한다는 얘기는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고,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구한다는 얘기는 서큘러 시메트릭하니까 1로 가고, 이거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이게 되죠. 근데 우연히 같네요. 그래서 놓으면, 자, 요게 그레디언트. 자, 그레디언트는 상당 개념이고, 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썼던 방법, 최대 최소에서 미분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그레디언트도 제로가 돼야 되겠죠. 제로로 나와버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요 놈이 인버터블 할 경우는 인버스를 구해서 세타를 다이렉트하게 구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샷에 원하는 솔루션 세타 스타를 구할 수 있는데 자, 힘들게 설명했는데 이 방법은 아무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괜히 딥러닝에서 저런 것도 써야 되나라고 걱정을 할 학생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그래서 질문을 이 들어가면 왜 아무도 안 쓸까요? 추측해 볼 사람. 여기 가운데 안경 쓴 학생. 예, 이제 추측은 대강은 맞는데 안 쓰는 이유는 역시 계산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SGD 계산하는 것보다 거의 한 3승배가 연산량이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X 트랜스포즈가 디멘전이 n by m인데 X 트랜스포즈 X는 n by n 행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인버스입니다. 이 인버스가 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식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지막지한 연산이라는 얘기죠. n이라는 것에 3승배에 비례하는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SDD 알고리즘보다 한 3승배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n이라는 게 인풋의 디멘전이죠. 인풋의 디멘전이 사실은 높지가 않으면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이미지 하나만 해도 1000 픽셀이 되면 100만 픽셀이 됩니다. 10의 6승이고 그거의 3승이니까 10의 18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CPU 1GHz CPU로 돌리면은 10의 9승 초만큼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은 한 10의 6승, 한 100만 시간을 흘러야 연산이 끝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나 딥러닝 싫어 이걸로 할래 해서 프로젝트를 돌렸다가는 여러분들 졸업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졸업이 아니라 여러분 지구가 끝날 때까지도 연산이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걸 everybody knows지만 너무 연산량이 많아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뭔가 좀 우픈 현실이 있다. 딥러닝에서. 사실 이거보다 또 더 좋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거는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